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내일까지 최고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방 장맛비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부가 그동안 억제해왔던 전기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다음 달부터 오릅니다. 고물가 속에 물가 부담이 한층 커지게 됐습니다. 첫 해외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핀란드와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3박 5일간 다양한 외교 일정을 소화합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중국 문제를 처음으로 다루고 현재 4만 명 수준인 나토 대응군 규모를 30만 명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회의 앞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반러시아 전선을 구축했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민간인 시설을 무차별 폭격하는 등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할 새로운 조직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원구 성협상이 난항을 겪자 민주당이 7월 국회를 단독으로 열어 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또다시 독주하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조윤아 양 가족에 대해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가족은 최근 생활고를 겪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전사들이 거액을 들여 CCTV 등 감시 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전사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만일의 경우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댐과 교량의 수위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파주와 연천 지역에는 예비호우주의보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폭우로 인해 수위가 급격히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행랑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네, 경기 연천군 군남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 그곳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군남댐 인근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동시에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면 그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곳을 포함한 연천과 파주 지역에는 예비호우주의보가, 서울 전 지역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는 현재 강풍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댐과 교량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군남댐 수위는 계획 홍수위인 40m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어젯밤 9시보다는 0.5m 정도 오른 26.8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남댐은 현재 초속 1119제곱미터의 물을 방류하면서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임진강 하류 쪽에는 눈에 띄게 수위가 올랐습니다. 북한 쪽 임진강에서 흘러온 물이 지나는 필승교 수위는 새벽 5시 기준 2.2m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날 밤 9시와 대비해서는 60cm 넘게 오른 수치입니다. 임진강 하류 지역에 있는 비룡대교 수위도 비슷한 수준인 2.3m 정도입니다. 집중호우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정부는 아직 올해 내린 비의 양이 예년보다는 부족했기 때문에 대규모의 댐 방류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전국 용수댐 저수량은 예년의 68%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모레까지 수도권에만 최대 250mm 정도의 비가 쏟아진다는 예보가 있어 수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연천군은 어제부터 필승교 수위가 1m를 넘어서자 주의당부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기상당국은 집중호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비가 오면 물가에서 멀리 떨어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연천군 군남댐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며칠 사이 내린 비로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 조경용 석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현장이 평소 통학로로 이용되던 곳이라서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보도에 김태민 기자입니다. 1톤이 넘는 거대한 바위덩이 수십 개가 인도를 덮쳤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 서울 은평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석벽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붕괴 사고 현장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석벽 구조물이 인도 위로 위태롭게 쏟아져 내렸고 난간은 모두 힘없이 휘어졌습니다. 흙벽은 그대로 쏟아질 듯 위험하게 경사면이 모두 노출된 상태입니다. 천만다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애들이랑 그다음에 엄마들이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아마 아침에 무너졌으면 진짜 애들 많이 다쳤을 수도 있어요. 진짜 아찔하죠. 생각만 해도. 입주한 지 채 한 달여 만에 벌어진 사고에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여기 잠깐만요. 어차피 이거는 버려지게 이게 해야 돼. 시공사 측은 며칠 사이 내린 비로 흙이 쓸려 내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 건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내린 폭우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내린 것만큼 계산하지 못해서 배수시설의 용량이 좀 부족해서 일어난 것 같고요. 하지만 애초 시공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항의에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지금 뭐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뒤에 이 정도 와가지고 무너지면 경찰과 지자체, 시공사 측은 현장 주변 통행을 막고 사고 현장에는 방수천을 덮어 임시 안전 조치를 마쳤습니다. 이어 정밀 안전 진단을 통해 추가 사고 위험이 있는지 파악하고 보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비가 예보된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숲길 옆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게 불안한 거죠. YTN 김태민입니다. 다음 달엔 전기와 가스 요금이 함께 올라 안 그래도 높은 물가가 더욱 뛰게 됐습니다. 물가가 오를 거란 기대 심리를 자극해 물가를 더 끌어올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에어컨과 선풍기가 끊임없이 돌아가는 해물탕집. 끓이며 먹는 음식들이라 안 틀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뛰는 재료값에 안 그래도 힘든데 다음 달엔 전기와 가스 요금마저 동시에 오른다니 여름을 어떻게 버틸지 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무섭죠. 에어컨 안 틀 수도 없고 우리는 또 끓이는 거기 때문에 틀어놔 마나야 그래도 무늬만이라도 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 무섭지 전기요금이. 이번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으로 물가는 더 치솟게 생겼습니다. 전기와 가스, 수도요금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1%대 상승률에 그쳤지만 올해 4월 인상을 거치며 급격히 올라 지난달엔 역대 최고치인 9.6%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물가가 4월 4%대에서 5월 5%대로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데엔 전기와 가스 요금 상승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4월과 비교해 봤을 때 축산물과 전기, 수도, 가스의 상승폭이 확대되어 더욱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요인들은 물가를 더욱 자극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 오름폭보다 더욱 클 거로 보입니다. 먹거리부터 주유소 기름값까지 공물가로 신음하던 와중에 이번 여름 맹렬한 무더위가 예보된 터라 피부로 느끼는 전기료 인상폭은 더욱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체감 물가가 오르니 물가가 더 뛸 거란 기대 심리도 덩달아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월급과 물건값이 더 오르면 다시 기대 인플레이션이 자극받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적절하게 제어하지 않을 경우 고물가 상황이 고착될 수 있습니다. 나라박 원자재 공급 충격에 따른 물가 상승에 이어 거리두기 해제 뒤 여행이나 외식 수요 증가가 물가를 더욱 자극하는 상황. 이제는 정부가 관리하는 전기료마저 오르며 그나마 물가 상승을 억제하던 최후의 보루마저 흔들리는 셈이 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 해외 사업장을 팔아서 적자를 메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매각 대상에는 한전을 제외한 전력 그룹사 5곳 소유의 해외 자산도 포함됐는데 내부에선 알짜 자산까지 팔아야 하는 거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이 매각을 공식화한 해외 자산은 필리핀 세부에 있는 석탄발전소 한 곳과 디젤발전소와 배전회사 등이 섞여 있는 사업장 한 곳입니다. 세부 석탄발전소는 최근 3년 동안 평균 연매출이 1,000억 원을 넘고 단기순이익은 200억에서 300억 원대로 꾸준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디젤발전소와 배전회사 등을 운영 중인 SPC, 특수목적법인 사업장 역시 최근 3년 동안 평균 단기순이익은
160억 원 이상입니다. 두 곳 다 우량자산으로 평가받습니다. 한전 측은 매각 주관사 선정이 끝나 같이 선정 중이라면서 매입 당시 투자 비용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거가 최소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 금액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아예 안 나가는 게 저희는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16년 5개 발전사가 각각 4%, 800억여 원씩 투자해 모두 20% 지분을 확보한 인도네시아 바양강산 사업도 알짜로 분류되는데 이번에 매각 검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분 4% 기준으로 2019년 장부가액이 1,700억 원 정도였는데 국제 상황 등으로 석탄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번 달 기준 장부가액은 7천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초기 투자 금액보다 9배 가까이 오른 가격에 팔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전뿐 아니라 발전사 내부에선 회사채를 갚기 위해 알짜 자산을 팔아치우는 게 맞는 방향이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수익이 안 나면 당연히 팔아야겠지만 배당금이 갈수록 늘고 있는 자산을 파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라면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내색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발전사들은 해외 자산 매각이나 지분 조정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부발전 인도네시아 사업과 남동발전 불가리아 태양광 사업, 남부발전 미국 가스 복합 발전 사업, 중부발전 미국 태양광 사업, 동서발전 인도네시아 탄중 석탄화력 발전 사업 등 10곳이 대상입니다. 전문가들은 매입가와 매각가를 단순 비교할 게 아니라 현 시세와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따져야 헐값 매각인지 아닌지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시간에 쫓겨서 자산 매각이 추진되면 헐값 매각 가능성이 커짐으로써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전의 부채 규모는 145조로 자기 자본의 2배를 넘어섰고 올해 적자만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전 측은 해외 사업 구조조정으로 1조 9천억 원을 확보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대상이 어디인지는 비공개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했습니다. 착륙 전 비행기에서 취재진에게 깜짝 인사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3박 5일 동안 한미일 정상회담 등 최소 14차례 일정을 통해 다자 외교 데뷔전을 치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스페인 마드리드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해외 일정인데요. 현지에 도착을 했죠. 네, 이제 2시간 정도 막 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 공군 1호기를 타고 15시간을 날았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밤 9시 15분, 또 한국 시각으로는 새벽 4시 15분쯤에 스페인 마드리드에 착륙을 했습니다. 취임 50여일 만에 나선 첫 번째 해외 일정인데요. 공군 1호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재기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간단한 담소도 나눴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다자회담이 짧게 있어가지고 길게는 못합니다. 한 39개, 38개 국가 국제기구가 오니까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얼굴이나 익히고 간단한 현안들이나 좀 서로 확인하고 이제 다음에 다시 또 보자 그런 정도 아니겠나 싶은데 만나봐야지. 네, 김건희 여사도 깜짝 등장해서 취재진에게 인사를 했는데요. 다만 특별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보시죠. 할 말씀 하시지. 한 말씀 해주세요. 장시간 비행하셨는데 컨디션은 좀 어떠신가요? 글쎄 뭐 이제 또 밤에 도착하면 가서 또 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게 뭐 15시간씩 비행기 타야 되니까 하여튼 먼 길 컨디션 유지 잘 하시고. 네, 윤 대통령 공식 일정이 촘촘하다는데 언제 무슨 행사부터 시작합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3박 5일 최소 14차례 빡빡한 외교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첫날인 오늘은 일단 늦어서 휴식을 취하고요. 한국 시각으로 밤 10시 50분 호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 또 스페인 국왕이 주최하는 만찬까지 일정 3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윤석열 대통령 첫 일정 핀란드 사울리 니니스테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첫 단추였는데요. 방금 호주 정상회담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스페인 국왕이 주최하는 만찬은 김건희 여사와 부부 동반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나토 정상회담 하이라이트 뭐니뭐니 해도 내일입니다. 무려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려서 세 나라 북핵 공조를 강화, 확인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또 나토 회원국과 파트너국 공동 세션이 이어지는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은 3분 연설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고 국제사회 관심과 지지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9차례 양자회담을 진행하는데요. 원전 수출과 반도체, 재생에너지 등 경제 안보를 의제로 세일즈에도 나섭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선 중국을 겨냥한 내용을 핵심으로 12년 만에 새 전략 지침을 발표할 예정인데 동시에 우리 외교는 미중 진영 대결 속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인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이번 회의에서 중국 문제를 처음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4만 명 수준인 나토 대응군의 규모를 30만 명 이상으로 늘리고 새로운 안보 현실에 따른 새 전략 개념이 채택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 대응군 확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We will transform the NATO response force and increase the number of our high readiness forces to well over 300,000. 나토가 긴급 상황에 활용할 병력 자원을 현재 4만 명 규모에서 8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나토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유럽에 병력을 추가 배치해 왔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또 방위비 확대가 필요하다며 올해 8년 연속으로 유럽 동맹국과 캐나다의 방위비 지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0개 나토 회원국 가운데 9개 나라가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2%까지 늘린다는 나토의 목표를 충족했고 19개 나라는 2024년까지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새로운 안보 현실에 맞는 새 전략 개념이 채택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를 나토의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하고 중국의 도전 또한 처음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It will address China for the first time and the challenges that Beijing poses to our security, interests and values. 또 남부 이웃 국가에서 커지는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대응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가장 가까운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하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들을 환영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반러시아 전선을 구축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렸지만 러시아는 보란 듯이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시설을 무차별 폭격했습니다. 러시아군의 미사일이 떨어진 한 쇼핑몰에는 폭격 당시에 쇼핑객 1000여 명이 건물에 있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7일 우크라이나 중부 크레멘추크시의 한 대형 쇼핑센터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당시 1000여 명이 건물 안에 있었는데 최소 10명이 숨지고 4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Authorities believe there may be large number of civilians inside. We do not have yet any hard numbers on casualties, but whatever that number is, any attack that hits a shopping mall is utterly deplorable. 같은 날 2대 도시 카르키우의 한 초등학교에는 로켓탄이 거대한 구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Мы сделаем все, чтобы наши дети пришли в школу и учились или онлайн, или офлайн, но мы сохраним свой контингент. 동부 도네츠크주의 슬로비안스크시 주거 지역도 새벽녘에 폭격을 당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시 당국은 러시아군이 집속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개막 직전인 주말부터
무차별 폭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신 미사일 방어 시스템 지원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Мають достатній спільний потенціал, щоб зупинити російську агресію і проти України, і проти Європи в цілому. Це можливо. G7은 반러시아 연대와 이를 위한 지원을 재확인했습니다. Alle Regeln, alle Vereinbarungen, die wir miteinander getroffen haben über die Art und Weise der Zusammenarbeit von Staaten sind damit gebrochen worden. Ganz besonders die Verständigung, dass Grenzen nicht mit Gewalt verschoben werden sollen.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화상연설에서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에 주요 7개국이 참여해달라고 촉구하면서 이번 겨울까지는 전쟁이 끝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자문위의 경찰 통제 권고안과 관련해 경찰 지휘조직 신설과 경찰청 지휘규칙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감찰과 징계 부분은 법률 개정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정 출신의 경찰 고위직 독점을 막기 위해 일반 출신의 승진 확대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관은 특히 정보조직법에 행안부 장관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고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이른바 경찰국 신설이 정보 시행령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독립성 침해 논란에 대해선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행안부 장관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이 구축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야말로 국민이 바라는 경찰 제도의 핵심이라면서 이번 권고안이 이런 핵심 기치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경찰 제도 개선 논의에 국민의 뜻이 충분히 담기지 못했고 최적의 방안도 내놓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제도 개선안에 대해 김 청장도 상당 부분 수긍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만 설명했을 뿐이라며 애둘러 선을 그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지난달 공포된 검찰 수사권 축소법,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을 2달여 앞두고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행위에 대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청구인으로는 한동훈 장관과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 송무부장, 일선 검사 5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법무부는 입법 절차적 위헌성이 명백하고 개정법 내용 역시 국민 기본권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국회 입법 자율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위헌적 절차로 통과된 위헌적 법률 때문에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가 생기는 걸 바로잡고자 불가피하게 헌법 재판을 청구했다면서 필요하면 직접 헌재에 나가 변론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할 테니 검찰 수사권 축소 후속 조치에 협조하라는 제안을 국민의힘이 거절하자 7월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회의장단 선출은 물론 원구성까지 단독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고 최후 통첩한 셈인데 여당도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완강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넘겨줄 테니 검수완박 후속 조치에 협조해달라는 민주당 제안은 못 받아들인다.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대신에 역으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에 검수완박 악법을 끼어 팔기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사청문회와 민생입법 등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 공전사태를 마냥 지켜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국회 정상화에는 손톱만큼도 진정성이 없고 어떻게 하면 야당을 궁지로 내몰 것인지 하는 정략에만 몰두하는 대통령과 여당만을 마냥 믿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여당의 역제안을 일축하고
국회의장단 선출은 물론 상임위 구성까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최후 통첩한 셈입니다. 국회의장은 없지만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국회 사무총장이 대신 공고할 수 있고 국회의장단도 최다선 의원이 의장 직무대행을 맡아 민주당 과반 이상만으로도 선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라고 비판하면서 조건 없이 법사위원장을 넘기라고 강하게 버티는 상황. 국민들은 협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원치 않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서 단순 명료하게 원구성 타결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도 막바지 협상을 이어가겠다지만 이달 안에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뜻도 저희가 살피면서 최종적으로 국회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 나갈게요. 여기에 정부가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하고 정면 대응에 나서면서 여야의 협상 공간은 더욱 좁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의 의장 선출까지 실행한다면 협상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가 이번 주 안에 극한 대치의 출구를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6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찰 관련 내용인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그리고 김청년 경찰청장이 잇따라 브리핑과 그리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먼저 브리핑을 한 건 이상민 장관이었습니다. 네. 경찰 통제 방안을 공식화하는 발표였는데요.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여러 지적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내놓겠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르면 다음 달 안에 경찰 통제 조직이 공식 출범할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정부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이상민 장관이 총대를 메고 경찰 통제 속도전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발표 이후에 민주당 현행법 위반이자 장관 탄핵 사유라면서 공세를 펼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진 김 청장의 회견에서는 사퇴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네. 회견 전날 이상민 장관과 98분가량 통화를 하면서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사퇴 쪽으로 결심을 굳혔다고 했습니다. 한 경찰 간부는 김 청장이 통화를 하면서 마치 벽에 막힌 듯한 기분이 들었을 거라고 했는데요. 이상민 장관이 얼마나 확고하게 나왔는지를 엿볼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네. 김 청장은 다음 달 초까지 일단 휴가를 낸 상황입니다. 네. 다음 기사 여당 소식입니다. 네, 어제 여당 상당히 바빴습니다. 혁신위원회가 열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주도한 이 혁신 포럼이 열리기도 했죠. 예. 각각 어떤 내용이 다뤄졌습니까? 네, 위쪽에 배치된 혁신위 이야기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혁신위는 그 출범 이유답게 연이은 선거 승리에 도취하지 말자면서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민생이 이렇게 숨을 허덕이고 있는데 집권당이 매일 불성사나운 뉴스만 만들어내면 결국 국민은 혀를 찰 수밖에 없다라면서 혁신하지 않으면 다음 총선에서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네. 그 시작은 공천 시스템 룰을 만드는 걸로 될 걸로 보이는데요.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자의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들이 전개가 될지 주목이 됩니다. 네. 한편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행사장은 마치 미니 의원총회 같았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58명의 의원이 모였다고 하죠. 오후에 있었던 정책의총회는 40명도 채 모이지 않아서 좀 이 지도부가 불만 섞인 목소리를 냈다고도 합니다. 본격적인 친윤 결집의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들 나오고 있는데요. 연사로 초청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상황을 냉정히 보지 않으면 다음 총선 전망이 서지 않을 것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신문에서는 이 이야기를 두고 친윤계만으로는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봤습니다. 네, 다음 기사로 민주당 관련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이제 신문을 정리하면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네. 지금 동시에 자연스럽게 이 세대 교체론 얘기가 좀
줄어드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면요. 이재명 의원의 출마에 무게가 실리면서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론에 대한 힘은 빠진다고 봤습니다. 네. 세대 교체라고 하면 86그룹 대신에 97그룹이 들어선다는 구상이었는데 후보군으로 불렸던 강병원, 박용진, 박주민, 전재수 의원 등등이 출마 선언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를 보면서 당내에서는 태초부터 유력 주자들의 불출마를 조건부로 제시했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새로운 가치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책임이 있으니까 나오지 말라, 세대 교체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 겁니다. 네. 또 능력이나 자질이 아니라 97이라는 특정 세대를 들면서 교체하려고 했던 점에서 이게 다소 인위적이라는 거부감도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세대 교체론이 힘을 잃으면서 일각에서는 아예 외부 인사를 대표로 내세우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곧 있으면 7월이지 않습니까? 7월에는 출마 선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흐름이 이어질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이번 기사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죠. 이 조윤아 양을 포함한 일가족 3명이 실종된 사건인데 지금 아직까지 실마리가 잡히지 않고 있는데 이 빚이 있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죠.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담은 기사들 오늘 신문에 실려 있었는데요. 네. 말씀해주신 것 중에 이제 실마리라고 한다면 역시나 차량의 소재와 이동 경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직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전에는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신지도에서 빠져나간 CCTV 영상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이 가족들이 신지도 내 혹은 그 주변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네. 한국일보에서는 CCTV 영상 보관 기간이 지나서 이 빠져나간 장면이 지워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편 경찰은 실종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부부의 금융거래와 통신 내역을 살펴보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금융거래 정보, 또 신용카드 사용 내역, 보험가입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 가족 앞으로 전해진 신용카드 대금 미납 독촉장을 확인해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카드 빚이 한 1억 가까이 됐다고 하는데 네. 최근에 부부 모두 다 별다른 소득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 때문에 잠적했을 가능성을 포함해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지금 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으로서는 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할 뿐이고 모든 게 미스터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경찰과 해경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긍정적이고 좋은 소식 들려오기를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이제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확정이 됐습니다. 최근에 더위에 게다가 장마까지 이제 상당히 습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에어컨을 참 끌 수 없는 상태인데 걱정이 많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의 일 최저 기온이 25.4도였다고 합니다. 네. 6월 기준으로 서울의 일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은 게요. 1907년 관측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115년 만에 처음 나타난 서울의 6월 열대야였던 건데요. 네. 서울뿐 아니고 수원이나 대전, 광주에도 사상 첫 6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보통 우리가 열대야라고 하면은 7월과 8월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6월에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한 곳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례적으로 6월 열대야가 올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그 원인, 고온다습한 남풍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네. 또 두꺼운 구름대가 마치 이불을 덮듯 한반도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지표면의 열이 밤에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열대야가 나타나게 되면은 밤에도 에어컨을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전기 요금도 걱정이지만요. 무엇보다도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기상청도 폭염과 열대야에 대비해서 온열 질환에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온열 질환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네, 우리 전인지 선수가 이제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꽤 오랜만이죠. 예, 그렇습니다. 3년 8개월 만에 정상에 오른 건데 이번 우승으로 우승 상금도 135만 달러, 한 17억 5천만 원 정도 받게 됐습니다. 네. 근데 기사에 나온 전인지 선수의 사연들을 좀 보면요. 이번 우승으로 아마 상금보다 더 값진 걸 얻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회 개막 일주일 전이었던 지난 20일, 박원 코치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골프 그만하고 은퇴할래? 최근에 다소 좀 의욕이 떨어진 모습도 보였고 네. 또 지난 6월에 있었던 대회에서도 15위에 그치면서 기량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요.
그런데다 전인지 선수는 악플로 좀 오래 상처를 받기도 했고 향수병과 우울증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은퇴라는 말을 듣자 좀 당황스럽고 서러웠다고 하는데요. 네. 전인지 선수에게 힘이 되어준 건 다름 아닌 가족, 언니였다고 합니다. 언니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울어줬고요. 또 얘기를 끝까지 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골프도 중요하지만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언제든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둬라.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위로를 해줬다고 합니다. 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전인지 선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오히려 생각이 정리가 되고 몸도 가벼워진 상태로 출전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2라운드 거치면서 좀 압도적인 출발을 보였는데요. 후반 라운드로 가면서 조금은 경쟁자들에게 따라잡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라운드 전에 다시 한번 박원 코치, 전인지 선수를 찾아서 남은 것은 재미있게 치는 것밖에 없다. 결과에 의식하지 말고 더 즐겁게 치자. 이런 얘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네. 우승 후에 전인지 선수 역시도 나를 믿고 과정을 즐겨보자고 생각했다면서 우승 비결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자 골프 5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3개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하나만 더 우승을 하게 되면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기회가 오는 8월에 열리거든요. 네. 또 좋은 소식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아직 너무 잘하시니까요. 은퇴는 좀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18년 태안발전소에서 일어난 김용균 씨 사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중요한 계기가 됐죠.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반년이 돼가는 지금 발전사들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들여 CCTV나 블랙박스를 사들이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이준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설비 유지 보수 작업이 한창인 발전 노동자들 앞에 삼각대와 카메라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또 다른 작업 현장에도 삼각대가 떡하니 세워져 있습니다. 표지판 합체형도 등장했고 난간에도 액션캠을 달아놨습니다. 우편함으로 쓰던 곳도 까뒤집어 CCTV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일을 하러 나갈 때 카메라를 같이 들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신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가니까 안 좋게 생각하죠. 지난 2018년 고 김용균 씨가 산재 사고로 숨지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반년을 바라보는 지금 바뀐 발전소 풍경입니다. 카메라 구매에만 2억 5천만 원 넘게 쓴 발전 공기업도 있습니다. 발전사들은 위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안전 백신이라고 지칭하는 발전사도 있습니다. 반면 노동자들은 책임 회피용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지난 2019년 김용균 씨 사고 후 석 달 만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사고가 나자 사측은 서둘러 CCTV를 공개했습니다. 노동자가 설비 사이로 무리하게 들어갔다고 주장한 건데 당시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지 않은 채 점검을 지시한 사측 책임은 쏙 빠졌습니다. 산업안전 관리비라는 것은 현장의 노동자의 기본적인 보호 장구를 사는 것들로 대부분 채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카메라나 블랙박스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일정 부분 사용하게 되면 YTN이 확인한 발전공기업 본사 직원과 협력업체 현장 감독관 사이 대화에서도 이런 정황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CCTV 녹화에 동의해달라고 요구하며 카메라를 설치하면 노동자 잘못을 찾아 감독들이 책임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강조합니다. 노동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노동자 대표와 합의를 통해서만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CCTV 설치에 거액을 들이고 있지만 오래된 발전소 구석구석에는 여전히 정비가 필요한 시설이 많습니다. 지난해 말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점검에선 용역업체의 안전전담 인력 확충과 함께 장비와 설비 개선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도입된 작업자의 작업 중지권도 말벌집 제거 같은 일상적 보수 작업에 사용될 뿐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시작된 발전소 카메라 설치 열풍.
커지는 인권 침해 논란 속에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돕기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특히 취약 시간대인 밤 사이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주변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경기 동부와 강원, 경남 곳곳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 200mm 이상, 충청 지방에는 최고 120mm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초속 2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고온 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밤사이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무려 27도까지 올라 있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동해안과 남부 곳곳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5도, 대구는 31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장맛비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주 후반까지도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댐과 교량의 수위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파주와 연천 지역에는 예비 호우주의보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폭우로 인해 임진강과 한탄강의 수위가 급격하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네, 경기 연천군 군남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전히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군남댐 인근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동시에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곳을 포함한 연천과 파주 지역에는 예비 호우주의보가, 서울 전 지역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는 현재 강풍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댐과 교량 수위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고 있는 군남댐의 수위는 계획 홍수위인 40m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어젯밤 9시보다는 0.5m 정도 오른 26.8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남댐은 현재 초속 1119제곱미터의 물을 방류하면서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임진강 하류 쪽에는 눈에 띄게 수위가 오른 상태입니다. 북한 쪽 임진강에서 흘러온 물이 지나는 필승교 수위는 새벽 5시 기준 2.2m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날 밤 9시와 대비해서는 60cm 넘게 오른 수치입니다. 임진강 하류 지역에 있는 비룡대교 수위도 비슷한 수준인 2.3m 수준입니다. 집중호우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정부는 아직 올해 내린 비의 양이 예년보다는 부족했기 때문에 대규모의 댐 방류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전국 용수댐 저수량은 예년의 68%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모레까지 수도권에만 최대 2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진다는 예보가 있어 수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연천군은 어제부터 필승교 수위가 1m를 넘어서자 주의 당부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기상당국은 집중호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비가 오면 물가에서 멀리 떨어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연천군 군남댐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고공행진하는 밥상 물가가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메카 노량진 학원가마저 덮쳤습니다. 컵밥을 팔며 공시생들의 한 끼를 책임져 오던 상인들도 가격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학원가를 찾는 수험생들은 점차 줄어드는데 음식 재료값은 끝을 모르고 치솟으면서 상인들은 그야말로 이중고에 놓였습니다. 보도에 송재인 기자입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 이른바 공시생들이 즐겨 찾는 서울 노량진의 컵밥 거리입니다. 지갑이 얇은 공시생들에게 든든한 한 끼를 제공해오던 이곳도 최근 고물가 상황에 시름이 깊은 상황인데요. 재료 가격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기 메뉴인 닭튀김 덮밥에 들어가는 이 닭고기의 경우 2kg당 32,000원에서 64,000원으로 그러니까 꼭 2배 비싸졌습니다. 대표 재료인 스팸 역시 상자당 16,000원으로 20% 가까이 가격이 올랐고 컵밥마다 빼놓을 수 없는 달걀 역시 한 판에 4,000원대에서 7,000원 가까이 훌쩍 뛰었습니다. 16년째 골목을 지켜오던 상인이 처음으로 컵밥 가격을 500원 더 올린 이유입니다. 안 올리려고 했는데 안 올리려고 버티고 있다가 이분들은 막 500원씩만 더 올린 게 어떻겠는가 그러는데 우리가 그냥
지금 올려갖고 학생들도 그러려도 힘든데 뭘 올리냐고 지금 그러는 입장이고. 바로 옆 컵밥집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코로나19 유행 때보다 줄어든 매출에 인건비조차 챙기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안 오르는 게 없어요. 매일 오는 이제 물건 시키고 그 다음 날 되면은 계산서 올 때 인상 예정 뭐 이러고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린 요만한 게 1,000원 하던 게 지금 1,7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요즘은.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학생들로선 500원도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 부담 많이 됩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라가지고 사실 바깥에서 먹는 게 많이 부담이 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량진을 찾는 공시생들의 발걸음마저 줄었습니다. 공무원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진 데다 직접 찾아가야 하는 학원가보다 온라인 강의에 익숙해지면서 컵밥을 찾는 발길도 뜸해진 겁니다. 얼어붙은 상권의 고물가까지 점심시간에도 문을 굳게 닫은 상점이 흔해진 컵밥거리엔 상인들의 한숨만이 가득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밤사이 해외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 정도 수치면 보합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보합 정도로 이제 지켜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다우존스 같은 경우 한 0.2%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대형주 중심이죠. S&P 500 지수가 0.3% 정도 떨어졌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0.72%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다 하락한 모습을 보여왔고요. 어제 이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를 앞두고 사실 좀 관망세. 보합에서 좀 머물렀다라고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 많은 언론 보도가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대한 그 논평을 좀 많이 인용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0년 만에 최악의 상반기를 마무리할 단계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상반기에 어떤 전체적인 총평을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자들은 이제 앞서서 사실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기 후퇴 신호에 대한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5월 근원 개인 소비자 물가 지표 가격 지수인데 이 지표에 대해서 이제는 시장에서는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지표를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는 지켜보고 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한 4.7% 정도 이제 보고 있는데 과연 전년 대비해서 더 오를지 떨어질지는 뭐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는 인플레이션의 고점이 어디겠느냐. 사실 지난달에 고점 찍고 내려올 거라고 봤는데 사실 예상을 좀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주가가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도 시장에서는 이제 피크아웃 그러니까 언제 고점 찍고 내려올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모니터링을 이제 강화하는 모습들도 시장에서는 이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뭐 전반적으로 상반기에는 좀 좋지 않았던 흐름이 이어갔고요. 이제 하반기가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과연 하반기에 어떻게 흘러갈지 이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어제 뉴욕 증시의 또 특징이 뭐냐면은 에너지주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에너지주는 올랐지만은 기술주는 채권 금리가 좀 높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취약을 지키고 있는 이제는 기술주 중심으로 좀 떨어진 모습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증시도 좀 살펴보면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2,400선을 회복했는데 뭐 어떤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코스피가 이제는 2거래일 만에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서 2,400선을 이제는 회복을 했는데 역시나 외국인들이 돌아왔다는 게 가장 큰 주요 요인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한 2,673억 원 정도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와서 2번밖에 없었거든요. 딱 2번 순매수하고 다 순매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래서 어제는 또 매수를 하면서 우리 주가를 좀 끌어올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난 16일과 그다음에 27일 단 2개월만 2일만 딱 순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봤을 때 그동안 너무 낙폭이 컸다 보니까 야 이쯤에 이제 저가 매수 들어갈 타이밍으로 봐서 어제 이제는 증시에 이제 유입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또 환율도 봐야 되겠죠. 이제 환율도 이제 소폭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300원대에 뭐 고점 계속 논란이 있다가
어제 이제는 1,280원대로 조정을 받으면서 외국인들이 이제는 매수하는 포인트도 이제는 눈에 들어왔고요. 네. 그래서 강달러 지세가 이제 계속되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어제 자칫 멈칫하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자 행렬에 이제 나섰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도 이제는 가장 아마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두 개를 뽑으라 그러면 역시나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어떤 흐름인,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어떤 에너지의 이제 쏠림 현상들. 아무래도 우리는 에너지에 대한 이제 쏠림 현상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과 또 하나가 이제 반대 매매 청산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번 6월달 한국 증시는 이 두 가지가 아마 우리 증시를 눌러왔었는데. 그러니까 어제 이제는 반대 매매 일부 청산, 정점이 지났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네. 이제는 들 떨어질 것이냐. 그동안 사실 지난주를 평가해 본다 그러면 반대 매매 청산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계속 우리나라 주가를 끌어내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끝나가지 않느냐 이런 어떤 시장의 평가가 나오면서 이제 소진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시장의 일각은 또 아직은 한 주 동안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근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반대 매매 청산 물량이 꽤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론적으로 좀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급락세는 멈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 뭐 지금이 좀 매수 타이밍이다 이런 거를 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아직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 물론 네. 제가 약간 보수적인 투자자라서 네. 그럴 수 있는데 일단은 조금 더 한 주 더 지켜보시는 것이 더 현명할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간에 사실 지금에서는 뭐 급락세가 일단 멈췄다라는 것은 아마 증권사에서는 다 리포트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바닥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 증권업계에서는 1차 기술적 반등 목표치가 있습니다. 이게 2,640선인데 아직 갈 길은 좀 멀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2,400선이 회복됐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지켜보셔야 되겠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들, 특히 이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서 이제는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것이 역시 보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맞지 않나 생각을 해보겠고요. 네. 물론 본인의 투자 성향이 공격적이다 하신 분들은 뭐 지금 이런 시장도 뭐 지길 만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또 이런 시장을 또 투자하시는 것도 현명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전기요금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이 이제 오르게 되죠. 네. 4인 가족 기준으로 전기, 가스요금이 한 달에 약 한 3,750원 정도가 오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7월부터 가스와 전기요금이 동시에 오르게 되는데 실제 본다 그러면 전기요금이 한 1,500원 정도, 1,500원 정도 오르게 되고 가스가 한 2,200원 오르면서 총 한 3,700원 정도 가구당 이렇게 오를 것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동시에 오르는데 4인 가구 한 3,700원 정도 오른다. 사실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또 금액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오르는 부분, 그러니까 왜 오르냐 봤을 때 사실 이제는 한국전력의 이제 적자 부분도 있겠고요. 네. 무엇보다 이번에 오르는 게 연료비 조정 단가인데 킬로와트 시당 이번에 이제 5원이 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료비 조정 단가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3원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연간 플러스 마이너스 5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한전이 좀 약간 법칙을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 연 플러스 마이너스 5원을 한 분기에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저는 개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5원 연 최대치 올린 거죠. 4분기에는 이 연료비 조정 단가는 오르지 못합니다. 이게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한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지난 1분기 적자가 7조다 보니까 네. 33원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33원 올리면 1분기 적자를 만회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불가능한 얘기고요. 33원은. 그래서 이제는 연간 최대 올릴 수 있는 5원을 이번에 올려서 숨통은 좀 트였는데 그래도 아직 누적 적자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전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요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에 이제 메가줄당 한 1.11원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전기와 가스가 이제 7월에 동시에 오르게 되는 현상이 이번에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료가요. OECD에서 지금 4번째로 저렴하다는 그런 수치가 또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1인당 전기 사용량이죠. 네. 세계 3위다 이런 수치도 나왔어요. 네. 이 두 개 그 실제로 뭐 OECD에서 4번째로 저렴하다는 건 2020년 자료고
또 세계 3위로 우리가 전기를 많이 쓴다. 이건 2019년 자료인데 시기가 조금 다르다는 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국가 GDP나 산업 구조를 고려하더라도 가정용 전기요금이 다소 싼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뭐 사실 팩트만 놓고 본다 그러면 네. 가정용, 그다음에 특히 영업용 뭐 전기라든지 사실 굉장한 저렴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 정부가 계속 사실 공공요금을 눌러왔던 이유도 사실 이런 요인도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왜냐하면 계속 싼 전기요금을 누린 상태에서 전기요금이 갑자기 오른다 그러면 네. 사실 저항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자체에서는 지난 정부 자체에서는 사실 뭐 전기요금 오르는 것을 계속적으로 눌러왔고 공공요금 오르는 것에서 눌러왔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 공공요금이 오르는 것, 특히 전기요금의 조정 단가가 오르는 추이를 본다 그러면 계속 이제는 내려가다가 그다음에 동결되다가 이번에 처음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번에 그 싼 전기요금을 누리다가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네. 아마 저항이 만만치가 않을 거다. 이런 이제 시장에 이제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계속적으로 전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눌러왔기 때문에 더 이상 사실 인상을 하지 않으면 사실 한전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기요금과 또한 가스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현상 이런 것들을 정부, 그러니까 국민 모두가 좀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줘야 된다고 볼 수가 있고 당연히 뭐 한전이나 가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분담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고통분담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상생하는 길을 이번에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가정용 말고요. 그 영업용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그 가격 책정은 합리적인 수준입니까? 사실 합리적이지 않죠. 네. 예,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싼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영업용 전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단가가 낮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OECD 국가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영업용 전기가 좀 많이 써지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특히 공공요금이 오르면서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아마 큰 이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겠고 아무튼간에 이번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인상을 통해서 가장 큰 게 사실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게 저소득층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도 이번에 이제는 공공요금이 오르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이번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뭐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는 전기요금 오르잖아요. 대신에 이제는 저소득층 대상,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수급자 그런 분들에게는 월 한 최대 9,000원 정도 인하해줄 여력이 있다라고 이제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소득층의 배려도 이번에 좀 요금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담을 덜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마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공공요금이 오르면 다른 물가도 인상될 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뭐 여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대 진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네. 나오고요. 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특히 저소득층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추경호 총리가 이제 그저께인가요? 최근에 이제 6% 물가 상승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네. 공론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이 좀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미리 좀 시그널을 내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는 거. 그래서 지금 6% 물가 상승률은 기정화돼 있다. 그래서 6월과 7월과 8월까지도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일단 6% 물가 기정사실화돼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공공요금 이번에 오르면 여기에 이제는 기름을 더 붓는 격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는 문제가 또 정부가 이제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을 오르면서 항상 얘기했던 게 뭐 다른 공공요금은 좀 동결을 웬만하면 하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이미 아시겠지만 시내버스, 택시 이런 건 지자체 권한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계속 지금 요금 인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잠재울 것이냐가 중앙 정부의 가장 큰 이제는 고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특교세, 그러니까 이제 특별교부세 배정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 해결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지방교부세 중에서도 한 축이 바로 특별교부세인데 이게 특별한 목적을 두고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요금이 오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취약계층이 저소득층입니다. 가장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럼 이분들에게 이제 따로 이제는 지방 정부가 이제는 뭐 어떤 혜택을 주겠죠. 그 금액을 지방 정부가 고스란히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가 이런 특별교부세 배정을 해서 저소득층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제는 아무래도 시장 안에서 저소득층이 피해를 덜 받게 하도록 이런 이제 보관도 마련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국민들께서도 같이 알아주시면은 어떤 정책의 어떤 효율성이 좀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물가 6% 얘기 지금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어제 그 밥상 물가 얘기하면서 뭐 양파 같은 경우에는 110% 올랐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체감하는 물가는 사실 6%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중에 하나가 또 기름값인데 맞습니다. 이 정부가 합동 단속반을 꾸려서 기름값 담합행위 잡겠다 이랬습니다. 정유업계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납작 엎드렸죠. 지금 뭐 정유업계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인가요? 그저께 이제는 횡재세 얘가 가장 큰 이슈였어요. 일단 횡재세 이유가 나오다 보니까 뭐 주유소 입장도 그렇고요. 정유업계 특히 납작 엎드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또 담합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는 정유사 업계가나 그 주유소를 이제는 담합 행위를 좀 지켜보겠다. 왜냐하면 유류세 인하가 30에서 37%까지 됐는데 30% 내렸을 때 그때 기름값이 내려줘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전혀 기름값이 일반 주유소에서 내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담합행위가 있는지를 지켜보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담합행위는 그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이제 기름을 받아와서 파는 게 자영업자들, 특히 주유소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기본 재고가 소진이 된 다음에 비싼 기름에 들어왔으면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재고 소진에 대한 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약간 그 반영이 좀 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왜 정부가 담합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 역시나 지금 시장에 이제 시그널을 주겠다라는 거죠. 절대 이런 짓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유소에서도 어느 정도 고통 분담을 해달라는 어떤 시그널을 시장에 내비쳤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 되면은요, 아마 7월 1일부터 되면은 아마 이제 유류세가 37% 인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영 주유소 가셔야 되겠죠. 또는 알뜰 주유소 가시면은 바로 인하 혜택을 좀 받아볼 수 있고, 특히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자영업자거든요. 지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체감하시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개편안이 발표됐고 이제 6일 만에 관련 법규 입법이 예고됐는데 구체적으로 바뀌는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가장 큰 게 정비 사업의 이제 가산비에 그 이번 주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명도 소송비라든지 주거 이전비, 뭐 지출력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는 거다. 이게 아마 가장 대표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주비 대출이자라든지 실제 발생 이자 비용도 사실 이제 분양가에 포함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아마 가장 큰 변화된 부분이 아닐까. 분상제 개편안이 나왔을 때 가장 시장의 이슈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가 결국에는 이제 4% 정도 이제 시장에서 오를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는 과거에 얘기했던 뭐 분양가의 실제 분양가의 뭐 80%에서 분양받는 일은 과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아마 그런 현상은 좀 로또 분양은 아마 사라질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분상제가 이제는 개편이 되면서 아무래도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한 부분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결정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면서 스타 가운데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대법원은 종교 자유와 관련해 또 이전 결정을 뒤집는 보수적인 판결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낙태권 폐지 결정에 대해 미국의 스타들도 반발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스타들은 분노를 쏟아내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So many women and so many girls are going to die because of this. 그러면서 여성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re's, been a war declared on women. I think that the only bright thing that we can do to make this into a positive thing is for it to be a completely new step in the movement. 미국의 유명 펑크록 밴드 그린데이 리더 빌리 조 암스트롱은 시민권 포기까지 선언했습니다. 연방 대법관을 향해 욕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보수 우위의 지형을 이용한 보수적 내용의 판결을 또 내놨습니다. 고등학교 스포츠 경기 뒤에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속한다며
기도를 강행한 코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가와 교회를 분리해 공립학교에서 기도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한 1963년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이에 따라 공립학교에서 종교적 활동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보수화된 대법원의 다음 판결로 투표권 축소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종 등 소수자 차별에 근거한 투표 관행과 절차를 금지한 투표권의 핵심 조항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3년 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낙태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지만 대체 입법은 지지부진합니다. 규제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허용하는 것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상황인 건데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입법 논의에 불을 지필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낙태를 처벌하던 규정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당시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을 들어 일률적인 낙태 처벌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하지만 헌재는 눈앞의 혼란을 우려해 2020년 말까지 유예 기간을 두고 국회에 법 개정을 주문했습니다. 낙태 결정 가능 기간은 언제까지로 할지, 어떤 사회 경제적 사유를 인정해 줄 것인지 등 새로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입법 시한 즈음 정부와 여야가 앞다퉈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 내용은 제각각입니다. 법무부는 낙태죄를 유지하는 대신 임신 초기인 14주까진 처벌하지 말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10주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4주로 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권인숙 의원과 정의당은 처벌 조항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임신 중단 여성과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완전히 폐지하여 임신 중단이 더 이상 범죄의 영역에서 다뤄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가 1년 반 동안 손을 놓다시피 해 입법 시한은 지나갔고 지금은 그야말로 무법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처벌 규정이 사라지면서 수사도 기소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낙태했다고 해서 형법상 처벌을 받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낙태를 합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모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해왔던 판례를 폐기하면서 국내 입법 논의에 불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오히려 낙태를 둘러싼 논의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미국 판결과 우리나라 헌재 결정이 임신 기간에 따라 예외를 두려 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14주 이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결론에서는 일치를 하게 됩니다. 14주 이내에는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둘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성계와 종교계, 의료계 등의 엇갈린 입장 차이도 후속 입법을 지체시키고 있는 가운데 3년 만에 재점화된 낙태 논쟁이 입법 공백의 마침표를 찍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법조계와 의료계 등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징역형 집행정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여부를 의결하면 수원지검장이 최종 결정을 내려 안양지청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외에 다른 형 집행정지 신청권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만큼 최종 결론은 저녁쯤에 나올 전망입니다. 전남 완도에서 행적이 끊긴 조윤아 양 가족 수색 작업이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색 인력을 대폭 늘리고 조양 가족 통신과 금융계좌를 추적할 영장까지 신청했는데요. 이들 가족은 최근 생활고를 겪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해경 경비정과 보트가 연안을 다니며 바다를 샅샅이 뒤집니다. 선착장과 해안은 물론이고 동네 골목길까지 실종된 조윤아 양을 찾을 단서가 있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자칫 수색이 장기화할 우려에 경찰 인력도 대폭 늘렸습니다. 너무 수락범이 쫓겨서 하는가 보다. 지금 현재 어떤 진척이 전혀 없으니까 어차피 차를 발견하는 수색이니까요. 조금 더 범위를 한번 넓힐까. YTN 취재 결과 조윤아 양 어머니는 완도에 있는 펜션을 지난달 24일부터 엿새 동안 쓰겠다고 지난달 17일 예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제주에서 한 달 살기를 신청한 기간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여서 체험학습이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기 위한 핑계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새벽 이후 생활 반응이 끊긴 조양 가족. 경찰은 조양 부모의 통신 기록과 금융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 사이에 문자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거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경찰은 그 시점에 누구와 통화를 했고 어떠한 상황인지는 좀 이렇게 유추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양의 가족은 생활고를 겪어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조양 아버지는 지난해 7월 이후 사업을 관뒀고 어머니도 비슷한 시기 직장을 나왔습니다. 실종된 조윤아 양이 살던 아파트입니다. 경찰이 들여다본 결과 집 안에는 카드회사 독촉장이 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외제차 할부금과 월세는 꼬박꼬박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지난달에는 집 월세도 내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조윤아 양 일가족의 행적을 캐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요르단 남부 아카바 항구에서 염소가스가 유출돼 최소 10명이 숨지고 25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사고는 운반 중이던 가스탱크가 추락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현장 CCTV 영상을 보면 가스탱크를 실은 트레일러 한 대가 항구에 도착을 하고 이어서 항만 크레인이 가스탱크를 들어 올립니다. 그러나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가스탱크가 항구 바닥으로 추락해 폭발하면서 순식간에 노란색 염소가스가 항구 전체로 퍼졌습니다. 아메르 알사르타워 공공안전청 대변인은 유독가스가 가득 찬 탱크가 운반 도중에 추락하면서 가스가 유출됐다면서 가스를 흡입한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아카바 지역의 해변에는 즉시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해커단체 어나니머스가 한국산 코인 테라와 루나를 만든 건도형 테라폼네스 대표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현재 시각 27일 어나니머스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테라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한 권 대표의 범죄 행위를 밝혀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권 대표를 겨냥한 이 동영상이 어나니머스 소속임을 주장하는 여러 유튜브 채널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박태원 이후 11년 만에 세계선수권 메달을 따는 황선우 선수가 금이 환영했습니다. 황선우는 자신에게 100점을 주고 싶다면서도 열심히 훈련해서 메달색을 금빛으로 바꾸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100점을 주고 싶어요. 그냥 목표도 포디움에 올라가는 것과 또 이제 제 개인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거여서 정말 만족하는 시합이 된 것 같아요. 페이스적인 운영 부분을 잘 살려가지고 이렇게 은메달이라는 값진 결과를 딸 수 있는 것 같았고요. 또 이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훈련에 매진해서 이 메달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건 비빔면에 삼겹살 먹고 싶고 좀 푹 쉬고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싶어요, 지금. 프로야구 정규리그가 반환점을 통과했습니다. 부동의 1위 SSG가 독주 체제 굳히기에 나섰고 가을 야구 진출을 놓고 5위 싸움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신윤정 기자입니다. 개막 뒤 73경기 동안 단 한 번도 선두 자리를 내주지 않은 SSG. NC와의 주말 3연전을 싹쓸이하는 등 다시 연승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평균 자책점 1, 2위의 김광현과 폰트를 앞세워 KBO 최초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에 도전합니다. 계속 날씨가 더울 것 같은데 이제 장마가 이제 시작되고 야수들이 조금만 더 집중해서 지금 2위랑 경기차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경기차를 좀 더 다시 늘릴 수 있도록.
돌풍의 주역 키움은 한 달 넘게 2위 자리를 지키며 SSG를 3게임 차로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LG 역시 최근 10경기 7할 승률 상승세로 3강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기아가 외국인 투수 동반 부진에 허덕이면서도 4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중위권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5위 KT와 6위 삼성, 7위 두산, 8위 롯데까지 4팀의 격차는 불과 2게임 반. 가을 야구 진출 마지노선인 5위 자리를 놓고 후반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두산, 롯데, KT, 삼성의 주중 3연전 중위권 맞대결도 판도 변화의 가늠자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일본에서 6월 날씨로는 이례적으로 일부 지역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했습니다. 도쿄도 사흘째 35도를 넘어섰는데 냉방기기 사용이 크게 늘면서 이 지역에 처음으로 전력 공급 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오후 2시 무렵 도쿄 긴자거리. 장렬하는 태양 아래 양산을 든 사람들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잠시 서 있는 동안에도 땀이 쏟아지고 휴대용 선풍기로 또 부채로 더위를 날려보려 해도 그때뿐입니다. 暑いですね。10%か20%じゃないですか。かなり暑いと思います。湿気が多いと思いますね。 지난 주말 도쿄에서는 일사병 증세 등으로 약 200명이 긴급 후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쿄는 6월 날씨로는 이례적으로 연일 35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마도 예년보다 3주 정도 일찍 끝나면서 이런 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인근 내륙 지방인 도치기와 군마현도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했습니다. 무더위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인구가 밀집한 도쿄 등 수도권 지역은 비상입니다.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전력 예비율 3%를 밑돌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지역에 처음으로 전력 공급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電力需給逼迫注意報をこのまま維持し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十分に注意しつつ、使用していない照明を消すなど、無理のない範囲での節電をお願いいたします。 지난 3월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일부 화력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한 것도 수도권 전력 공급 부족의 한 원인입니다. 일본 정부는 공급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다른 지역 전력 회사에서 조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공유 킥보드 서비스가 활발해지면서 이제는 골목에서도 전동 킥보드를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전동 킥보드가 각 지역의 미세먼지와 세부 기후, 도로의 균열 상태를 분석해 재난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는 국토의 신경망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통정체를 피해 짧은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이렇게 공유 서비스로도 이용이 활발한데요. 국내 공유 킥보드 이용자는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공유 킥보드는 서울에만 5만 대 이상 운용되고 있는데 반납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대로변뿐 아니라 좁은 골목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도심 곳곳을 누비고 다니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환경 데이터를 모으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운전자가 킥보드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자 주변의 기온과 습도, 대기압, 미세먼지, 지면 상태 정보 등이 1초마다 기록됩니다. 수집된 자료는 서버에 실시간으로 전송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프와 지도로 나타납니다. 지도를 보면 특정 골목만 지면 온도가 높게 나타나 열섬 현상이 발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건물 주변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지만 건물을 조금만 벗어나도 미세먼지 농도가 훨씬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는데 근데 내가 위험한지 이걸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킥보드가 수집한 자료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도시 재난을 조기 감지하는 데도 쓰일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도로의 요철과 지면 온도 정보를 융합해 겨울철 도로에 생긴 블랙 아이스를 감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지면 온도와 진동 정보 등을 결합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하수도 파열 여부나 싱크홀 위험까지 조기에 잡아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이제 쌓아놓으면 나중에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입력 데이터를 저희가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그 센서의 조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센서 무게는 배터리까지 포함해 1kg이고 한 번 충전으로 나흘 작동되는 수준입니다. 연구팀은 센서 무게를 줄이는 연구 등을 진행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부산시에 위치한 스마트 도시에서 대규모 실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지난 2019년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의료진들에게 검찰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부산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상과 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간호사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병원장에게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9년 10월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이가 두개골 충격으로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으로 간호사가 신생아를 학대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되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던 아영이는 지금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방송 노동자들이 KBS 드라마 미남당 방영을 규탄하며 드라마 현장에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희망연대본부 방송 스태프지부 등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드라마 미남당이 근로기준법을 어기고도 버젓이 방영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드라마가 잘 되는 건 PD나 작가뿐 아니라 스태프 모두가 열심히 노력한 덕이라며 드라마 현장의 처우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프랑스 장병들과 함께 적에 맞서 싸운 한국인 참전 용사들이 프랑스 최고 훈장을 받았습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은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가 박동아 박문주 농에게 공익과 프랑스의 이익을 위해 공을 세우고 가치 있는 행동을 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레지옹 도네르 슈발리에 훈장을 전달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두 참전용사는 1950년 12월 30일 자원병으로 입대한 뒤 1951년 2월 11일 프랑스 대대에 배속돼 지평리 전투, 단장의 능선 전투 등에서 프랑스 참전 용사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프랑스는 전쟁 당시 육군과 해군 3,421명을 파병했고 이 가운데 262명이 전사하고 7명이 실종됐습니다. 장맛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륙 곳곳에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곳이 많은데요. 하지만 오늘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겠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취약 시간대인 밤사이 겔라성 호우로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북쪽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경기 동부와 강원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부지방 곳곳으로도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장마전선은 점차 남하에서 내륙 곳곳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 200mm 이상, 충청에는 최고 120mm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남부지방에도 많게는 7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초속 20m 안팎으로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산간, 제주 산간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강원도 양양 설악산에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35m, 충남 예산 원효봉에도 초속 29m가 넘는 태풍급 강풍이 기록됐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들 단단하게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대부분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서울 기온이 25.8도로 하루 만에 6월 최저기온으로 가장 높은 기온을 경신했고요. 대전은 27.4도, 강릉 26도 등 후텁지근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30도, 대구 31도로 예상되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최근 북쪽으로 장맛비가 집중되면서 임진강과 한탄강 등 경기 북부 인근의 하천 수위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주 후반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고돼서 하천 수위가 더욱더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등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